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이 됐네요. 9월 들어서 첫 인사 드립니다. 되게 그간 잘 지내셨나요? 또 정말 지루한 장이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벡트가 날짜가 잡힌 이후로 잠깐 반응이 있다가 시장이 되게 정말 지루하게 이렇게 흘러갔었는데요. 이러한 지루한 장속이지만 차분하게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9월이 됐는데요. 9월에 여러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보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요. 스를 얻을 만한 인물들이 몇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좀 여기서 건질 수 있는 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두 군데서 나왔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암호화폐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생방송 때도 질문을 자주 드렸었는데 과연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로 정말 침체가 와서 나락으로 떨어져야지만 그때서야 암호화폐가 빛을 발하는가 그에 대한 물음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의 의견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 오늘 또 한번 차분하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9월에 좀 보셔야 될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캐시 기축거래소 비트코인닷컴이 9월 2일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UDC 2019라고 해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9월 4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이 둘은 뭐 그렇다 쳐도요. 지금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벡트 웨어하우스 서비스가 9월 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웨어하우스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벡트가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해서 선물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소에 결국 웨어하우스가 창고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곳간에다가 비트코인을 해야 되겠죠? 좀 쟁겨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받는다. 9월 6일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9월 6일에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좀 어느 정도 좀 보셔야 되겠죠. 과연 정말 이 9월 6일부터 비트코인 수요가 많아서 가격에 움직임이 있을지 정말 있을지 벡트가 정말 영향을 미칠지도 좀 미리 봐야지. 23일에 실제 비트코인 거래가 이제 시작됐을 때도 정말 그게 반응할지를 9월 6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9월 13일 한 오후 6시경에 이더리움 클래식 아틀란티스 업그레이드 하드포크가 있습니다. 하드포크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매집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도 몰랐다가 알았던 부분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이 결국 지금 이더리움에 지금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고요. 사실 원래 이더리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드 포킹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 포킹이 돼서 떨어져 나온 게 바로 지금 이더리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쓰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그러면 둘 다 POW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이 내년에 이제 뭐로 전환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POS.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POW를 하면 결국 그 채굴 기계로 계속 지금 돌려야 되는 건데 이 기계들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년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내년에 이 이더리움이 POS로 이동할 경우에는 결국 POW 돌렸던 이 기계들이 놓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노는 기계들이 결국엔 어디로 갈까요? 결국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하드포크가 13일에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익절 타이밍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들고 있고요. 해서 좀 일단 상황을 저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또 주요 일정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업그레이드 하드포크 방금 이거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벡트 웨어하우스 서비스 9월 6일부터 말씀드렸었고, 벡트 출시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23일에 정말 반응이 있을지를 6일에 좀 어느 정도 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ETF 승인 결정 기간 해가지고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벡트가 출시하고 이제 출시가 미뤄진다라는 루머도 있어요. 또 이거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 23일 지금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미뤄져 왔었잖아요. 작년에 원래 나온 데 있다가 결국 9월 23일 올해 1년 지나서 이제 출시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미뤄진다고 하기에는 지금 20여일 정도 남겨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벡트가 9월 23일에 출시가 되면서 그 뒤에 이제 ETF 승인 결정 기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엔 벡트가 출시가 된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ICE, 그죠? 이곳에서 실시하는 곳에서 드디어 벡트가 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ETF 승인이 되기 위한 그런 근거가 이걸로 뒷받침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황상, 흘러가는 정황상 앞으로 ETF 승인이 올해는 아닐지라도 계속 연기돼서 내년까지 갈지라도 물론 이게 이제 이것들 중에서 네 번째 승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이널로 해가지고 최종으로 해서 승인 결정이 안 나면은 이건 이제 파기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새로 또 제출을 할 수 있겠죠. 다른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쯤엔 되지 않을까. 늦어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톤 네트워크가 10월 31일에 시작된다. 텔레그램 코인 이것도 지금 주목을 지금 받고 있죠. 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향후 지금 비트코인의 전망은 어떨 것인가. 우리가 좀 힌트를 많이 받는 부분이 그 노브그라츠죠. 이 마이크 노브그라츠가 17년 불장이 오기 이전 때쯤에서는 이분의 말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었는데 2018년에 이분의 말에서 좀 신뢰도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올 것이다. 불장 올 것이다. 근데 결국 18년에 안 왔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현재 줄어든 상태인데 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최근 비트코인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장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원문은 바로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번역기 돌린 게 있거든요. 이거 이제 말은 자연스럽지 않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브그라츠가 한 말은 인내심을 지키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차례를 이제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결국 최고 경영자가 마이크 노브그라츠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그러니까 주류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 결국에는 주류의 기업들이 더 많은 이런 실수 적용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 하지만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여러분 이 암호화폐 시장 몇 조 안 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몇백 조 이 시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해도 몇백 조 시장이기 때문에 기관이 들어오기는 아직 너무 작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 거래를 통해서 조금씩 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한다면은 결국 이런 기관들이 욕심을 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여러분 많습니까? 시중에 풀린 게? 그리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가요? 일반 지금 이 기존 금융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비해서는 비트코인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잔뼈까지 발라서 탈탈 털어야지 하나하나씩 지금 탈탈 털어야지 이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미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을까. 당분간 정말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지루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류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멘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노보라츠가 얘기하기에는 이 암호화폐의 이제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느껴서 이것이 정말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뭔가 가격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려면 5년에서 6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350에서 1700만 원까지 지금 몇 배가 올랐나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17년 불장을 겪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릿속 인식에서요, 뭔가 17년 불장 때 움직임이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아직도 사람들 머릿속에 있어서요. 지금의 장은 이거 17년 불장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지루한 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개발자의 그 개발하는 속도는 이게 워낙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뭔가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를 지금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뒤에 얘기는 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좀 중요했던 내용이죠. 이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유심히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마이크 노보라치 비트코인 대중화 최소 5년 예상이야 라고 포브스에서 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여기 포브스 보시면요, 헤지펀드 빌리어네어 바로 노보그라치가 얘기한 건데, 이것도 여러분 보실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이 지금 10년 전에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금융 시스템에 적용은 됐다고 보기 어렵죠. 아직도 좀 주변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었다고는 얘기는 힘들지만은, 하지만 이것이 암호화폐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대한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예를 들었죠. 페이스북하고 아이폰, 애플.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적어도 5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글로벌 규제기관, 대형 기술기관, 금융기관 등이 잠재적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다음 도약을 더 높게 촉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오면은, 그죠? 올해 비트코인 불장은 페이스북의 눈을 끄는 비트코인과 암호 통화 기술 같은 것이 촉발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심 투자자들은 초조하게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들을 막 보면서 되게 초조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에 뭐 상승장이 올지 아니면 폭락을 할지 지금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죠. 어떤 상황을 보고 있죠? 지금 글로벌 규제, 그리고 큰 이런 기업들의 이런 진입, 그죠? 그리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이 금융기관의 진입,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죠. 모든 잠재적인 요소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페이스북 지금 리브라 출시 관련해서 되게 이슈였고, 그걸로 인해서 촉발이 됐었는데, 하면 뭐냐, 기존의 전통적 그런 금융기관들이 그 다음에 불장을 만들 것이다. 뭐다? 테크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꺼내면서 진입을 슬슬 하고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뭐다? 금융기관들. 여러분들, 현재 금융기관과 직접적으로 규제를 논하면서 일하고 있는 코인이 어떤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보그라치가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랑은 확연히 다르겠죠. 이 큰 흐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이제 단기적인 전망에 대한 그런 분석을 전문가들이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요. 윌리 우라는 사람, 비트코인 9,400달러대 가격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석가는 또 조시 레이거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8,000대까지
8,000대 미만으로 좀 떨어질 거라고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윌리 우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현재 일각에서 예상하는 만큼 약세가 아니다. 또 다른 이 애널리스트는 뭐 RSI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건요. 결국 과거의 패턴을 근거로 다 얘기하는 건데 그 패턴이 언제적 패턴을 갖다가 끼워 넣냐의 지금 그 문제거든요. 따라서 결국 뭐다. 오른다 내린다 의견들이 분분하죠.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보세요. 이 사람도 다 이렇게 이게 다 결국은 근거지 않습니까? 이게 유사성 보여준다고요. 2016년 중반에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앞으로의 그 패턴을 가지고 같을 거라고 해서 예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결국 자기만의 논리가 필요하고 자기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고 가장 좋은 건 뭐다, 여러분? 한꺼번에 돈 넣지 말고 분할 매수가 좀 중요하다. 꾸준히 사는 게 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10분 봉으로 다들 보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되게 지쳐 있어요. 가격에 지금 변동사항이 없고 지금 뭐 계속 지루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막 계속 여러분들 업비트 켜서 거의 뭐 1분마다 심한 분들은 뭐 1분마다 10분마다 그냥 가격을 습관적으로 체크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 장세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루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이 멘탈이 결국은 금융 세력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또 진입해서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관들, 세력들, 이 원하는 심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 그러한 힘든 감정을 갖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포기하고 나가게끔 만들어서 계속 지루하게 가게끔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겁주고 언젠가 내려갈 거라는 겁을 주고 언젠가 올라갈 거라는 또 포모도 주고 그래서 멘탈을 되게 지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런 10분 봉으로 보시지 말고 일봉, 주봉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9년 초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우리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아래 공포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그런 공황,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고요. 하도 이런 말들이 퍼져서 이게 언젠가 곧 터질 거다라고 해서 그런 말들 쫙 돌고 있고 어떻게 대비할 것이다. 물론 대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여기서 의심을 해봐야 될 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 아래 공포가 과연 이 아래 공포일까? 정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심각한 아래 공포일까를 다시 한번 좀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지금 글로벌 뭐 긴장,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긴장 이런 것이 있다가 얼마 전 또 완화 소식에 의해서 다시 또 어느 정도 S&P 지수라든지 국내도 마찬가지였죠. 좀 반색이 일어났었죠. 다시 반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 지금 S&P 500 지수를 보시면은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이 박스권을 지금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했었습니다. 미국은요. 제가 근데 여기서 과연 글로벌 침체가 곧 일어날 것인가, 뭐 올 하반기 일어날 것이다, 내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황상, 지금 현재 정황상 가장 큰 변수는 제가 생각하기엔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이 내년에 또 있죠. 내년 언제 있나요? 바로 내년 11월 3일, 내년 11월 3일 화요일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 11월 3일까지 트럼프가 미국 주식 뭐 아니면 세계 그런 침체, 미국 침체를 과연 가게끔 그대로 둘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연준을 계속 압박하고 있죠. 금리 내리라고 하고 있죠. 돈 풀려고 하고 있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당선이 일단 되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트럼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3세입니다. 1946년생으로요. 73세인데요. 나이가 꽤 많죠. 젊지 않은 나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피지컬적인 이런 뭔가 활동적이고 이런 육체적인 지금 활동성을 봤을 때, 아직은 트럼프 정정합니다. 되게 젊습니다. 이런 숫자적인 나이는 높지만은 되게 젊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 재선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선 언제 있을까요? 참고로 2022년 3월 9일에 있네요. 2022년 3월 9일 우리나라 대선이 있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 다시 미국 대선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2020년 11월 3일 그걸 생각했을 때 2020년 11월 3일이니까 이 정도 포인트 되겠네요. 이 정도 포인트.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연 이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지금 이미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를 지나서 세 번째 반감기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통상적으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요. 첫 번째 반감기 이전 1년 전에 상승이 시작되고 1년 반 뒤에 통상적으로 피크를 찍었죠. 자, 1년 전에부터 살살 상승하다가 1년 반 뒤에 피크를 찍었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세 번째 반감기가 내년 중순쯤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반감기 1년 전 이 포인트에서 지금 상승을 시작했고 그래서 1년 반 뒤에 피크를 찍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1억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옛날에. 자, 다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과연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을 봤을 때 과연 이 기존 금융 질서가 무너져야지 완전히 붕괴가 돼야지 암호화폐가 더 좋아질까요? 그렇게 보시나요? 과연 글로벌 금융 침체가 와야지만 암호화폐가 더 좋아질 것인가요? 이걸 지금 금처럼 해서 하나의 리버스로 보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정황으로 봐서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시장에서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게 어떤 거죠? 바로 규제죠. 규제. 왜 규제가 필요할까요? 괜히 규제를 놓진 않겠죠. 규제를 놓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존 금융이 암호화폐 시장이 흡수를 하게끔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 뭐다? 기존 금융에 흡수가 된다. 뭐를 통해서? 규제를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 나가서 결국에는 흡수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가 이 기존 금융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이 암호화폐 시장을 흡수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적대적인 사이가 아니라 결국 같이 가야 될 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이 일단 필요하겠죠. 이게 지금 2년 주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건 2021년일 거고요. 여기가 2020년이겠죠. 미국 대선 2020년 11월 초에 있죠. 그러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이 대선까지 해서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막 반짝하고 막 지금 반응이 올까? 결국에는 기존 금융에서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결국 암호화폐 시장을 흡수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할 텐데 왜? 이 근거가 뭐냐?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 노보그라치 이 이야기입니다. 5년, 6년이라 얘기했는데 전 거기까지 보진 않고요. 주류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 큰 돈들을 지킬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기관들 앞으로 더 들어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테크 기업, 페이스북, 애플 같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어느 정도 언급을 했고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얘기하는 그 다음 스텝은 뭐다? 바로 금융기관이다.
돈들이 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 이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할 것인데 그 규제에 대해서 뭔가 스테이블하게 안정되게 지금 뭔가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 다음 대선 바로 트럼프 다음 대선 이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논의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안정세를 찾은 다음에 가 돼서 금융이 이 거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흡수를 해서 어느 정도 상승 견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장기적으로 여유롭게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저의 생각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 이 관계 기존 금융이 무너지고 기존의 이런 시장들이 무너져야지 암호화폐가 갈 수 있다.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다. 왜? 지금 기존 금융 세력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실제 지금 거대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가 여기서 흡수된다면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건데 개미들에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기 이전에 현재 장세는 정말로 당분간은 이렇게 지루하게 가지 않을까. 물론 더 오르면 좋겠죠.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더 이상 추가 매수하실 돈들이 많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돈들이 이미 다 코인 사시는데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결국은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렇게 오르나 나중에 기다리셔서 이만큼 오르나 결국엔 언젠가 오른다고 다들 들어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지금 지루한 장이지만 힘을 내셔서 시장을 좀 즐기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개괄적인 거를 마이크 노보그라츠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 나가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석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